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래야겠지. 72세 한도연. 그녀는 병원 커튼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양원 보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자.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도연은 차 안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너희, 나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니?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불안해서요. 당신 일도 많잖아. 어머니 수발까지 하면 효도라고 생각해. 효도,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짐이 되었다는 것을. 요양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72세 한도연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72세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용기 낸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도연의 눈이 떠집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인천 연수구 25평 아파트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도연은 부엌 조명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오늘은 아들 윤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프라이팬을 꺼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도연은 아들 윤재와 며느리 지아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고 그 다음엔 도움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연은 자신이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관리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효도라고 부르지만 도연에게는 점점 더 작아지는 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지아가 화장실로 향하는 소리입니다. 도연은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란말이를 도시락에 담고 김치를 작은 통에 따로 담습니다. 지아가 말했던 대로 김치 국물이 다른 반찬에 배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도연은 이제 이 집의 규칙들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김치는 따로 담고 물컵은 왼쪽 찬장에, 행주는 사용 후 반드시 햇볕에 말리고 쓰레기는 저녁 8시 전에 버려야 합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아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부드럽게 묻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도연은 그 속에 담긴 무언가를 느낍니다. 통제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배려라고 부르기엔 너무 단단한 무언가입니다. 지아는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응, 윤재 도시락 싸고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물컵은 왼쪽 찬장에 두세요. 오른쪽은 접시랑 그릇만 넣기로 했잖아요. 지아는 웃으며 말하지만 도연의 손은 멈춥니다. 물컵을 잘못된 찬장에 넣은 것입니다. 그저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곳에 놓았을 뿐인데 그것조차 규칙을 어긴 것이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다시 꺼내 왼쪽 찬장으로 옮깁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미안해, 깜빡했네. 괜찮아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표시해 드릴까요? 표시. 도연은 그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마치 자신이 기억력을 잃은 환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거절하면 불편한 사람이 되고 불편한 사람은 짐이 됩니다. 도연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윤재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습니다. 도연이 차려놓은 밥과 국,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 후라이까지 지아가 좋아하는 메뉴들로 차려진 상입니다. 윤재는 한 숟가락 뜨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맛있겠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휴대폰 화면으로 향해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처럼 흘러나오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그릇에 밥을 담으며 가만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도연은 그 대화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회사 일, 친구들 모임, 주말 계획 같은 것들입니다. 도연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집에 계실 거죠? 지아가 묻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디 갈 곳이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이미 멀어졌고 취미 생활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도연의 하루는 이 집을 돌보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응, 집에 있지. 그럼 저녁 6시까지 준비해 주세요. 오늘 윤재가 일찍 들어온대요. 도연은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6시. 정해진 시간입니다. 도연의 삶은 이렇게 시간표로 짜여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6시 도시락 준비, 7시 아침 식사, 6시 저녁 준비, 7시 저녁 식사. 그 사이사이에 청소와 빨래, 설거지가 끼어듭니다. 오전 10시. 윤재 부부가 출근한 뒤 집은 고요해집니다. 도연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립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좁고 바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있을 텐데 도연은 그 바다를 본 지 몇 년이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서랍장을 엽니다. 그 안엔 남편의 사진과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봅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연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도연이 가진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은 마트에 갑니다. 지아가 적어준 메모를 들고 필요한 식재료를 삽니다. 당근, 양파, 돼지고기, 두부. 도연은 장을 보면서도 지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당근은 유기농으로 사세요. 양파는 너무 큰 것 말고 중간 사이즈로요. 도연은 그 말대로 장바구니를 채웁니다. 저녁 6시. 도연은 다시 부엌에 섭니다. 지아가 퇴근 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해주세요. 윤재가 먹고 싶대요. 도연은 냉장고에서 두부와 애호박을 꺼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도연은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뒷바라치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 부부를 돌보고 있습니다. 도연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연은 묻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윤재 부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도연은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행복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그저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밤 10시, 도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감사 대신 명령으로 가득했던 하루.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고요함만이 도연을 감쌉니다. 도연은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래고 윤곽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도연은 배가 아프다는 걸 처음 느낀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다가 갑자기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도연은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하면 괜한 걱정을 끼칠 것 같았고 아들에게 말하면 병원에 가자고 할 텐데 그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도연은 그저 소화제를 먹고 누워 있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제 저녁엔 식사 준비를 하다가 주저앉을 뻔했고 오늘 새벽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신음을 참으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재가 화장실에 가려다 도연의 방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윤재가 문을 열자 도연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배가 좀 아프네. 윤재는 곧바로 지아를 깨웠고 그들은 도연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4시 응급실은 한산했습니다. 의사는 도연을 진찰한 뒤 급성 담낭염 의심 소견을 내렸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프다는 걸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입원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도연의 침대 옆엔 커튼으로 가려진 다른 침대가 있었습니다. 윤재 부부는 도연을 눕히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나이 지긋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좀 그랬습니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수술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이었죠. 나이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자는 자신을 송달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강릉에서 혼자 살다가 건강검진차 인천에 있는 조카 집에 왔다가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달수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말투가 편안했습니다. 도연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 사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고 딸은 미국에 있어요. 가끔 연락하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도연은 그 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니. 도연은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남편, 그리고 이제는 아들 부부와. 혼자 산다는 건 외롭고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달수의 얼굴엔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외로움이랑 불편함은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는데 불편함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불편함. 도연도 요즘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게 외롭지는 않지만 불편했습니다. 숨 쉬듯 자유로워야 할 일상이 규칙과 눈치로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재 부부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도연 곁에 서서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 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윤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수술이래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지아가 윤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들이 나간 뒤에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커튼 너머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요양원 보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윤재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당신도 힘들잖아. 나도 솔직히 부담이에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자.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 부부는 도연을 그곳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 윤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 침대의 달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으셨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죄는 아니지만 자네가 원하지 않으면 감옥이 되지.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감옥.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지금 아들 집에서도 이미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면 그건 더 작은 감옥에 갇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윤재 부부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술 날짜 잡았어요. 모레 하신대요. 그래, 알았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이미 무언가가 깨진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윤재 부부는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달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네가 원하지 않으면 감옥이 되지. 도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아들 부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도연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나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복통은 많이 나아졌고 의사는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 통증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요양원 보내요.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윤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던 그래.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자라는 말도요. 도연은 밤마다 그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이야기였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송달수 할아버지는 이틀 전에 퇴원했습니다. 떠나기 전 도연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언제든 연락하세요. 강릉 바다는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 마음이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도연은 그 쪽지를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탈출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달수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요양원이 죄는 아니지만 자네가 원하지 않으면 감옥이 되지.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게 두면 마지막엔 내 이름도 사라져. 도연은 자신이 원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은지, 아들 부부와 계속 살고 싶은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도연은 불안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재와 지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많이 좋아지셨죠? 지아는 도연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윤재는 병원비 수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들의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웃고 있지만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배려하는 척하지만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휠체어 타고 가실래요? 괜찮아. 걸을 수 있어.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걸었습니다. 복부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복도를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언제 그 이야기를 꺼낼까? 아니면 조용히 요양원 입소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까? 차에 탔습니다. 윤재가 운전을 하고 지아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뒷좌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인천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지 말자. 직접 물어보자. 확인하자. 윤재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너희 나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니?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재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고 지아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가 멈췄습니다. 윤재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그런 말씀을? 병원에서 들었어. 커튼 너머로 너희가 이야기하는 거.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재는 황급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머니, 그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이제 요양원 보낸다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다고. 윤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불안해서요. 이번에 급하게 응급실 오셨을 때 저희 진짜 놀랐어요. 만약 집에 혼자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양원에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정기적으로 오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도 일하느라 제대로 모시지 못하잖아요. 도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너희 편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윤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수발에, 집안일에, 회사 일에. 당신도 요즘 야근 많잖아. 이러다 우리 몸 먼저 상해요. 지아가 윤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윤재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효도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만해.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재와 지아도 따라 내렸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연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재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더 해요. 난 할 말 없어. 알았으니까 됐어. 도연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윤재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아와 윤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지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니가 저렇게 반응하실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야.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어. 도연은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등기권리증. 남편 명의였지만 상속으로 도연 앞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문경 인근의 반문서. 약 500평 규모였습니다. 이것도 도연의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이것들을 자신에게 남겼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않고 도연에게 줬습니다. 왜일까요? 도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오.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젠 사랑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존재였고 아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봐야 할 노인이었습니다. 도연은 지갑에서 송달수의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달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한도연입니다. 아, 도연 씨. 퇴원하셨어요? 네, 오늘 퇴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강릉에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제가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달수가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강릉에 내려갈 준비 다 해놨어요. 집도 구했고요. 도연 씨, 같이 내려와요. 거긴 바람이 사람을 살려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 대신 내 요양터를 만들 거예요.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윤재 부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희미하게 바다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살았을까? 도연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도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문경 반문서, 그리고 통장 몇 개,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4억 정도에 팔릴 것 같았습니다. 문경밭은 평당 20만 원 정도니까 약 1억. 통장에 있는 돈은 3천만 원. 모두 합하면 5억 3천만 원. 이 돈이면 강릉에서 작은 집을 구하고 작은 가게를 열고 여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메모장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아파트 매매 중개인 만나기, 2단계 강릉집 알아보기, 송달수에게 연락, 3단계 문경밭 일부 매도, 4단계 이사 준비, 5단계 윤재에게 통보. 마지막 항목을 적을 때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재에게 통보. 미리 말하지 않고 통보. 도연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도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잖아. 요양원 이야기를 나 몰래 했잖아. 도연은 펜을 꾹 눌러 마지막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전 9시 윤재 부부가 출근했습니다. 도연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푹 쉬세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의 대화 이후 분위기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분 후 도연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개인 김상철 씨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파트 팔려고 합니다. 아, 네. 몇 동 몇 호시죠? 도연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김 씨는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단지는 요즘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 정도 하는데요. 급하게 파실 거예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러면 4억 정도로 내놓으시면 금방 나갈 겁니다. 다만 손해가 좀 크실 텐데. 괜찮아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니까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네. 물론이죠. 그럼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도연은 등기권리증을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도연은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혹시 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꼭 제 휴대폰으로만 연락주세요. 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도연은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송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한도연입니다. 도연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결심했어요. 강릉으로 가기로요. 전화 너머로 달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잘 결심하셨어요. 언제쯤 오실 건가요? 한 달 안으로요. 지금 집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강릉에 집 구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사천진 근처인데 여기 조용하고 바다도 가깝고 좋아요. 제가 부동산 알아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은 작아도 괜찮아요. 마당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요. 충분합니다. 좋은 집 찾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메모장을 꺼내 1단계와 2단계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고향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문경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도연은 택시를 타고 밭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500평의 밭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밭을 팔려고요. 500평인데 일부만 팔 수 있을까요? 일부요? 몇 평 정도요? 300평 정도요. 가능합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평수 많이 찾으시거든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도연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동네. 거기 괜찮죠? 평당 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00평이면 6천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서류 가져오셨어요? 도연은 반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측량하고 분할해서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도연은 연락처를 남기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문경 시내를 걷다가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고향의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도연은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200평은 남겨둬야지. 나중에 여기 와서 텃밭이라도 가꾸면 좋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평화로웠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재 부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3단계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4단계와 5단계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상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집 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내일 보러 오신다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도연은 윤재 부부가 출근한 후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오전 10시 중개인과 예비 구매자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그들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저희 급하게 집이 필요해서요. 이번 주 안에 계약금 드릴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도연은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계약금 4천만 원이 도연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요. 회사에서 포상휴가 줬어요.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10일 정도 다녀올 거예요. 어머니 혼자 괜찮으시죠? 도연은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는데? 다음 달 15일이요. 도연은 계산했습니다. 그날은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윤재 부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여행을 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좋겠다. 잘 다녀와.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재와 지아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행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올게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여행 가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그날 밤 도연은 메모장 마지막 항목을 바라봤습니다. 5단계 윤재에게 통보. 도연은 펜을 들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 진짜 휴식을 준비할 차례는 나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연은 매일 조금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윤재 부부가 출근한 사이 도연은 자신의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가져갈 것, 버릴 것, 아들에게 남길 것. 도연의 삶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송달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집 찾았어요. 사천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작은 단층 집인데 마당도 있고 바다도 보여요. 1억 8천만 원인데 어때요?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도연의 휴대폰에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벽에 작은 집, 아담한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정말요? 그럼 제가 계약 진행할까요? 네, 부탁드려요. 계약금은 제가 보낼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연은 급했습니다. 윤재 부부가 여행 가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도연은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송달수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계약금이었습니다. 문경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밥 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300평 전부 사시겠대요. 6천만 원에 계약하시겠어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서 쓰러 오세요. 도연은 다시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일치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기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 4억 원 계약금 4천만 원 받음, 잔금 3억 6천만 원 받을 예정. 문경반 매매 6천만 원 계약금 600만 원 받음, 잔금 5,400만 원 받을 예정. 통장 잔액 3천만 원. 강릉집 구입 1억 8천만 원. 계산 결과 모든 거래가 끝나면 도연에게는 약 3억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강릉에서 가게를 열고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재와 지아는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거실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지아는 쇼핑한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반찬 냉장고에 많이 해놨어요. 드시고 모자라면 배달시켜 드세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윤재는 현금 몇 장을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시고요. 됐어. 돈은 있어. 그래도요. 윤재는 억지로 도연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도연은 그 돈을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아들이 주는 마지막 용돈. 고맙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조심하세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시고요. 그래, 알았어. 너희도 조심해서 다녀와. 출발 전날 밤, 윤재 부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25평 아파트, 8년 동안 살았던 집, 윤재가 결혼하고 엄마 같이 살아요라며 데려온 곳.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집이라는 것을. 도연은 그저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짐은 대부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 그게 도연의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놓았습니다. 윤재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윤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윤재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도연도 일어나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사고 치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윤재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지아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현관에 서서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반. 윤재 부부는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는 7시에 출발할 것입니다. 그들이 유럽에 도착할 때쯤이면 도연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준비된 짐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용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 짐 옮기는 거 부탁하고 싶은데요. 네, 어디서 어디로 가시나요? 인천에서 강릉이요. 짐이 얼마나 되세요? 많지 않아요. 캐리어 2개, 박스 3개요. 아, 그 정도면 간단하네요.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오늘 오전 중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몇 시에 갈까요? 9시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도연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스는 잠갔는지, 창문은 닫았는지, 불은 껐는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도연은 종이 한 장을 더 놓았습니다. 집 열쇠와 함께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야, 미안하다. 엄마는 엄마 길을 가야겠다. 집 계약서는 내 방 책상 서랍에 있다. 새 주인이 다음 달 15일에 들어온다. 그 전에 짐 정리해라. 건강해라. 사랑한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8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재가 결혼식 사진을 거실에 걸던 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던 날, 손자가 태어나 첫 돌잔치를 하던 날,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던 며느리의 눈빛. 점점 무거워지던 아들의 한숨. 안녕. 도연은 빈집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용딸 기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가시는 분이시죠? 네, 맞아요.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전부예요. 금방 끝나겠네요. 차에 실을게요. 기사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용달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강릉 어디로 가시나요? 사천진이요. 바닷가 쪽이네요. 좋은 곳이죠. 네, 처음 가봐요.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인천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작아지고 익숙한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송달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지금 출발했어요. 오후쯤 도착할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 오시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심히 오세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공항. 윤재 부부는 출국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뜬 표정으로 면세점을 구경했습니다. 윤재는 어머니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혼자 괜찮으실까? 괜찮으시겠죠. 열흘이면 금방이에요. 그래도 칠순 생일인데 돌아와서 챙겨드리면 되죠. 지금은 우리도 좀 쉬어야 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면세점 구경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 어머니가 이미 집을 떠났다는 것을,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후 1시 용달차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짠 내음이 났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천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더 맑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할머니, 저기가 사천진이에요. 기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도연은 넋을 잃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단층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기에요. 저 하얀 집이요. 사진으로 봤던 그 집이었습니다. 하얀 벽, 파란 대문, 마당에 감나무. 차가 멈추고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송달수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용딸 기사와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달수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자, 이제 도연 씨 집이에요. 도연은 열쇠를 받아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고 방이 2개,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여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요.
달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새집 들어오는 날인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달수는 강릉에 온 지 6개월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 이웃들이 좋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 달수는 도연이 짐을 푸는 것을 도왔습니다. 옷은 옷장에 걸고 이불은 방에 펼쳤습니다. 도연 씨, 이제 좀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달수가 떠나고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였습니다. 엄마, 파리 도착했어요. 날씨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엄마도 잘 지내시죠? 사랑해요. 도연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더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도연아. 정말 잘했어.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울타리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오신 거죠? 저는 옆집에 사는 박순덕이에요. 75이에요. 저는 한도연이에요. 70이에요. 어머, 동갑내기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도연은 박순덕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연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이요. 혼자요. 용감하시네요. 저도 작년에 혼자 여기 왔어요.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어서요. 도연은 순덕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잘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순덕은 강릉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장 보러 가는 곳, 병원 위치, 맛있는 식당. 도연 씨, 시장 한번 같이 갈까요? 오늘 장날이거든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중앙시장으로 갔습니다. 생선, 야채, 과일, 반찬, 온갖 것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시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면 어떨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자주 놀러와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저녁, 도연은 달수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이사 오신 한도연 씨예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으며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친절했고 따뜻했습니다. 도연 씨, 뭐 하시던 분이에요? 반찬 장사했어요. 오, 그럼 솜씨가 좋으시겠네요. 우리한테도 가르쳐줘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도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수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멈출 때 늙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살아가면 늙지 않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도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햇살 같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강릉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감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순덕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달수는 가끔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재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집이 팔린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도연은 그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도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잖아요. 윤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 강릉에 있어. 강릉요? 왜요? 언제 가신 거예요? 너희 떠난 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계획이 있었어. 무슨 계획이요? 내 인생 사는 계획.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재야, 집 팔았어. 뭐라고요? 인천 아파트. 내가 팔았어.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을요? 내 집이었어. 내 명의였잖아. 그래서 내가 팔았어. 전화 너머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래요? 집을 팔았다고요? 윤재와 지아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귀에서 조금 떼었습니다. 잠시 후 윤재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당장 들어갈게요. 비행기 예약할게요. 거기서 꼼짝 마세요. 올 필요 없어. 엄마,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내가 선택한 곳에서.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사시겠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재야,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나 다 들었어. 병원에서 너희가 이야기하는 거. 윤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짐이었어.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엄마,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이 그런 게 아니야.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지. 엄마, 이제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요양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으니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윤재였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도연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순덕이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어요. 말해봐요. 도연은 순덕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천에서의 일, 요양원 이야기, 집을 판 것, 어젯밤 윤재와의 통화. 순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 씨, 잘하셨어요.
정말요? 네. 자식은 부모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요? 잔인한 건 그쪽이에요.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당신은 그냥 선택했을 뿐이에요. 순덕의 말이 도연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사흘 후 도연은 시장에 갔습니다. 빈 점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대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장 점포 임대 문의드리려고요. 아, 네. 어떤 점포요?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점포요. 아, 거기요. 월세 50만 원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이고요. 보러 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다음 날 도연은 점포를 보러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이곳에서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계약하시겠어요? 네. 일주일 후 도연은 도연반찬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달고 냉장고도 들여놓았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도연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순덕과 달수가 홍보를 도와줬습니다. 도연 씨 반찬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집 맛이네요. 정말 맛있어요. 도연은 웃으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요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은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안해요. 윤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생각 안 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엄마 보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 와. 엄마 가게도 보여줄게. 가게요? 응, 엄마 여기서 반찬 가게 했어. 손님도 많아. 엄마, 윤재야, 엄마는 괜찮아. 여기서 행복해. 내 걱정은 하지 마. 내 인생 잘 살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요양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도연 반찬은 강릉 중앙시장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장아찌. 손님들은 이 맛이 엄마 손맛이에요라며 칭찬했습니다. 어느 봄날 윤재가 가족과 함께 강릉을 찾았습니다. 지아와 손자 하림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집 예쁘다. 하림이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감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엄마 아주 건강해.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엄마, 가게 잘 되세요? 응, 잘 돼. 바쁘지만 행복해. 저희가 도와드릴 것 없어요? 아니,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잘해. 식사 후 그들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하림은 조개를 줍고 윤재 부부는 도연 옆에서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엄마는 여기가 천국 같아.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언제든 환영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윤재 가족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수가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 가족 만나고 어때요? 좋았어요. 이제는 편해요. 잘 됐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아니에요. 도연 씨가 용기 낸 거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가게로 갔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반찬 주세요. 네, 어머니. 오늘은 고등어 조림 새로 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도연 씨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도연은 웃으며 반찬을 담아드렸습니다. 이것이 도연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연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저녁,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윤재 가족을 만났다. 이제는 서로 편하다. 요양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행복하다. 73세,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한도연으로. 도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요양은 시작이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릉의 바람, 사람을 살리는 바람. 도연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 안에 있었습니다. 한도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세에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요양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